제가 10살이던 그해 저희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월급날만 되면 아버지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화투판에서 새벽까지 돈을 털리고 들어오셨죠. 빈털터리가 된 아버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발로 차셨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죠. 당신 또 다 날렸어? 서연이 급식비라도 남겨놨어야지. 내일까지 안 내면 애가 밥을 못 먹는다고. 급식비? 그깟 급식비 때문에 하늘 같은 서방님이 오셨는데 지랄이야? 내가 개판 치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이번엔 진짜 한 판만 더 하면 땄어. 딱 한 끗 차이였다고.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 맨날 한 끗 차이. 다음엔 딴다. 정신 차려. 당신 딸이 굶고 있다고. 어제 서연이가 친구들 떡볶이 먹는 거 보고 침만 삼키고 왔다고. 그것도 몰라? 참 시끄럽네. 좀 닥쳐. 나도 짜증나. 내가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안 따른 것뿐이야. 너는 맨날 돈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스트레스 받아서 돈을 잃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아버지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벽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방문 뒤에서 몸을 떨며 웅크리고 있었죠. 차라리 죽여. 네가 인간이야? 서연이가 굶어 죽어도 넌 아무 상관없지? 차라리 우리 앞에서 사라져. 제발. 그냥 길바닥에서 콱 되져버려. 그게 차라리 우리를 위하는 길이겠다. 뭐? 길바닥에서 죽으라고? 너 같은 년이랑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맨날 돈 타령, 잔소리. 한심한 년.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짓거려? 내가 왜 도박하는지 알아?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서야. 쿵, 쾅, 퍽.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다음날 어머니 얼굴 반쪽이 시커멓게 부어 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머니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둘러대셨죠.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들겨졌어요. 험상궂은 남자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들이었죠. 야, 박상민, 네가 우리를 호구로 봐?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진짜 너 오늘 피를 봐야겠다. 오늘 안 갚으면 네 손모가지 날아간다. 형님. 형님. 진짜 다음 주에는 갚을게요. 제 친구가 돈 빌려준다고 했어요. 딱 일주일만 더 말미를 주세요. 일주일? 야, 지겹다, 지겨워. 야, 이 집 전세 얼마야? 집 계약서 가져와. 그걸로라도 받아가야겠다. 이 집 없으면 우리 어디서 살아요? 내 딸이랑 나는 길거리에 나앉으란 말이에요? 아줌마는 빠져. 지금 내가 장난하는 줄 알아? 내가 뭐 봉사단체야? 내가 유니세프냐고. 당신 남편이 내 돈 5천이나 태워먹었어. 도박장에서 날려먹고 무슨 염치로 집 타령이야? 내일까지 5천 안 가져오면 박상민, 너 콱 잡아서 콩팥이랑 눈알이랑 다 빼버리는 수가 있어. 집이든 뭐든 팔아서 돈 마련해. 뭐 딸년도 괜찮네. 야, 그냥 쟤로 퉁칠래? 나가 이 미친놈들아. 사채업자들이 나간 후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셨어요. 사채빚은 계속 불어났고 결국 집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2달 뒤 경매 집행 통지서가 날아왔죠. 서연아, 우리 이제 이사 가야 돼. 엄마랑 가자. 엄마, 아빠 때문이지. 아빠가 우리 집 팔아먹은 거 맞지? 미안하다, 소연아. 짐을 싸던 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셨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옷가지를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증오하기 시작했죠. 여인숙 쪽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취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돈이 떨어져 고시원으로 옮기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낸 지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습니다. 밤마다 조용히 우시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밝은 목소리였죠. 서연아, 오늘은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리고 엄마가 너무 사랑한다. 알지?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약속해 줄래?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단 한 줄뿐이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강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다고 했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서연아, 아빠야. 아빠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미안하다. 네 엄마가 이렇게 될 줄은. 서연아, 아빠 도박 끊었어. 진짜야. 화투도 어제 다 불태웠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빠가 네 엄마 목까지 너한테 잘할게. 엄마가 죽어야 화투를 태워요?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빌 때는 뭐 했는데? 엄마 얼굴에 멍들 때 아빠는 뭐 했는데? 서연아, 이제 우리 둘밖에 없어. 가족은 우리뿐이야. 아빠가 변할게. 진짜 사람 될게.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알아?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아빠 손으로 밀어서 엄마 죽인 거나 다름없어. 서연아, 그러지 마. 아빠는. 가. 난 아빠가 싫어.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내 아빠 이제 하지 마. 나 아빠 딸 안 해. 아버지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죠. 장례를 치른 후 먼 지방에 사는 작은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제 나이 28,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준호와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청첩장도 돌리고 드레스도 골랐습니다. 상견례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를 찾아와 사람 속을 뒤집었습니다. 이번엔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서연아, 결혼한다며? 네 작은 아빠한테 들었다. 다음 주가 상견례라던데. 또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어? 5년 전에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래도 상견례에는 내가 가야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잖아. 신랑 집에서 친정아버지 없으면 우습게 볼 거야. 우습게 보면 어때? 당신이 나타나는 게 난 더 창피해. 서연아, 네 결혼식에 내가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지. 없으면. 돌아가셨다고 할 거야. 친정 부모님 모두 일찍 돌아가셨다고. 사실 그게 차라리 진실에 가까우니까. 나한테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야. 엄마랑 같이.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게 내밀었죠. 이거 결혼식 비용에 보태라.
아빠가 모은 거야. 도박 안 했어. 필요 없어. 그 돈으로 그냥 당신 인생이나 챙겨. 서연아. 가. 나 피곤해. 그날 밤 예비 신랑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죠. 괜찮아, 서연아.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잘 설명할게.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미안해.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상하게 보실 텐데. 뭐가 미안해. 네 잘못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네 아버지였다는 게 잘못이지. 너는 아무 죄 없어. 준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왔죠. 그때 기둥 뒤에 숨어있는 사람을 봤어요. 낡은 정장을 입은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친정아버지였어요. 뭐 하는 거야? 여기 왜 왔어? 아버지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죠. 서연아, 이게, 그냥 멀리서라도 보려고. 금방 갈게, 금방. 몰래 숨어서 뭐 하려고 했어? 제발 좀 그만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정말 지긋지긋해. 신부 대기실로 아버지를 끌고 들어갔어요. 밖에서 소란 피우기 싫었습니다. 하객들이 볼까봐 무서웠죠. 미안하다, 서연아. 나 정말 조용히 있으려고 했어. 아무도 모르게 구석에서만. 그래도 내 딸 결혼하는 날인데 아빠가... 아빠? 무슨 자격으로 아빠야? 엄마 죽게 만든 사람이 무슨 아빠? 나 아빠 없다고. 나 고아야. 부모 없는 고아. 그 순간 18년 동안 참았던 게 터져나왔어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고식이 시작된다는 것도 상관없었죠. 엄마는 내 이 모습 보고 싶어 했어. 딸이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거, 행복하게 시집 가는 거. 근데 엄마는 못 봐. 왠 줄 알아? 당신이 죽였으니까. 서연아, 제발 그만. 아빠도 후회하고 있어. 그만하긴 뭘 그만해. 18년이야. 18년. 내가 엄마 없이 산 게 18년이라고요. 나 하루도 그날을 잊지 못해. 당신은 멀쩡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는 못 와. 엄마는 차가운 땅속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카메라가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죠.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어. 내 딸이 행복한 모습. 욕심 부려서 미안하다. 가. 제발 가. 나 평생 용서 안 해요. 죽어도 용서 안 해.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곤 조용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밖으로 모시고 나가려고 했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도 이제 그만해. 정말 짐 빠진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저는 흐른 화장을 다시 고쳤습니다.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켰죠. 버진로드를 걸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눈물이 흘러 화장이 번졌습니다. 그저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길 바랐죠. 결혼을 하고 저는 곧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다은이를 낳았어요. 딸아이를 안고 있으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했죠. 다은이가 100일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죠.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아버지 얘기야. 작은 아빠,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 듣고 싶지 않아요. 형 많이 변했어. 도박도 완전히 끊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벌써 20년이야. 이제 그만 용서는 못해도 가끔 연락이라도 주고받아. 네 아빠도 늙어가는데 손주라도 한번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손주요? 안 된다는 거 작은 아빠도 알잖아요. 엄마는 손주 얼굴도 못 봤는데. 작은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많이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형이 매일 네 엄마 납골당에 가.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용서를 빌어. 서연아, 한 번만 만나줘라. 너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후회요? 나중에 후회할게요. 됐죠? 네 고집은 분명 형 닮은 거다. 가족이잖아, 서연아. 아무리 미워도 피를 나눈 사이야. 죽기 전에 화해하지 못하면 평생 마음에 남을 거다. 이미 평생 제 마음에 남았어요. 아주 찢기다 못해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가 마음에 남았으니까 작은 아빠도 이제 그만해주세요. 알아, 다 알아. 하지만 그때 안방에서 다은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젖먹일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봐, 서연아. 아이한테도 할아버지가 있어야 하잖니. 비록 못난 할아버지지만. 시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작은 아빠가 할아버지잖아요. 전 그걸로 충분해요. 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작은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죠.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형도 너도 이제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작은 아버지가 가신 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다은이가 3살이 되던 해 시동생이 결혼 폭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때 남편 가게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왔죠.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결국 월세도 못 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며 버티고 있었지만 다은이 키우느라 빠듯했어요. 남편은 점점 초췌해져 갔죠. 동서 집안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죠. 아이고, 사돈 어르신이 건설회사 사장님이시래. 준성이가 진짜 대박났다, 대박났어. 그쪽 집에서 준성이 신혼집도 사준다고 하더라. 5억짜리 아파트. 그나저나 준호는 어떻게 하나? 가게가 많이 힘드냐? 그러니까요. 큰 며느리가 좀 친정에 있었으면 이럴 때 도움이 되는데 쥐뿔도 없으니 뭘 바라겠어. 이러니까 내가 사돈 집안 재력도 봐야 한다고 그렇게 결혼 전에 누누이 말했건만.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에이그.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집에 오니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이 3개나 굴러다녔죠. 남편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게에서 혼자 술 마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거래처에 돈 빌리러 다니기 시작했죠. 시동생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죠. 준성이 축의금 얼마 낼 거야? 동서네가 워낙 잘 사니까 쪽팔리지 않게 해야지. 최소 1,000은 해야 되는데 돈 있어? 1,000만 원이요? 어머니, 지금 준호 씨 많이 힘들어요. 가게 월세도 밀렸는데. 뭐? 월세를 밀려? 아니 맞벌이 하면서 월세도 못 내?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가게 적자 메우느라. 그러니까 친정에 있어야 한다니까.
동서는 아버지가 우리 준성이 창업자금 대준다고 하시더라. 근데 너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니? 가난한 집 딸이 팔자도 참 사납다, 사나워. 그날 밤 남편이 만취해서 들어왔어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미안해. 나 같은 놈 만나서 돈도 못 벌고 무능해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속이 시원하려나. 야, 최준호. 죽는다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나 떠날 거야. 다은이한테 무슨 아빠가 그래. 당신까지 그러면 다은이는 어떡해. 미안해. 그래, 이겨내야지. 가게 망하면 어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당신, 우리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걸로 충분해.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그게 전부야. 결국 남편은 가게 문을 닫았어요. 빚만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식당의 주방장으로 들어갔죠. 저는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어요. 월급은 다은이 키우고 생활비로 다 나갔습니다. 친정에서 도움받을 곳도 없었죠. 반면 시동생은 승승장구했어요. 동서 친정에서 2억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다니던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일식당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못 참겠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듣기도 전에 알 수 있었죠. 준성이 일식당 차릴 거래. 어머, 장난 아니야. 200평짜리 알아본대. 사돈이 돈을 팍팍 대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준호는 뭐하니? 아직도 남의 집 주방에서 일해? 네, 어머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에휴, 내 팔자야, 내 팔자. 똑같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역시 장가를 잘 가야 돼. 처가가 든든해야 남자가 성공하는 거다. 명절 때 시댁에 갔어요. 일가 친척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동생 자랑이 끝이 없었죠. 준성이는 정말 잘 됐네. 일식당 차리면 사장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작은 애네 친정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건설회사에 부동산도 여러 채래요. 준호는 어떻게 지내? 준호는 뭐 그냥 그래. 며느리가 도움이 될 만한 집안이 아니라서 거지 집안에서 온 애를 데려왔으니. 거지 집안이라는 말이 귀에 꽂혔어요. 부엌에 있던 제 얘기를 하는 걸 알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놓칠 뻔했죠. 동서가 제 옆으로 왔어요. 미안한 표정으로 위로했습니다. 형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어머니가 원래 말씀이 좀... 괜찮아요. 익숙해요. 첫째야, 음식 언제 나와? 뭐 이리 굶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니? 네, 금방 나가요. 둘째야, 나와서 쉬어. 네 형님이 다 할 거야. 사돈 계시니까 이리 와. 동서 친정 어머니까지 왔어요. 금팔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죠. 사돈,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비싸 보이는데. 뭘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집에서 배운 게 없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시어머니가 제게 눈짓을 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거지 집안 며느리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죠. 그리고 며칠 뒤 설날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제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둘째야, 이거 받아. 요즘 이 브랜드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더라. 어머니, 이거 너무 비싼데요. 뭐가 비싸? 우리 준성이 잘 되게 해준 보답이지. 다 주는 만큼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보셨죠.
그때 다은이가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돈 1,000원을 주었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 가서 놀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동서 아들에게 갔어요. 동서는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뭐 속도 위반이었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에게 그 돈을 쥐어주었죠.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세뱃돈 줄게.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다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1,000원 받았는데. 아, 왜 애를 차별해? 다은아, 이리 와라. 아이, 할비한테 와. 참 사람이 그래요. 제가 차별받는 건 참아도 내 자식이 차별을 받으니 참지 못하더군요.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는 아이를 작은 방에서 놀고 있으라고 하곤 방으로 보냈죠. 그리곤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손주들 세뱃돈이 왜 달라요? 같은 손주 아닌가요? 뭐? 네가 지금 뭐라고 했냐? 다은이도 어머니 손녀예요. 왜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애가 보는 앞에서. 아이 상처받잖아요. 차별? 내가 언제 차별했어? 둘째야, 우리 집에 도움이 되잖아. 근데 넌 뭐 해준 게 있어? 내가 누누이 말하잖니. 다 주는 만큼 받는 거다. 그 순간 제가 준비한 봉투를 꺼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 드릴 용돈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도 매달 생활비 보태드렸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는 만큼 받아요? 그럼 이건 뭐죠? 뭐야? 그리고 어머니, 저한테 거지 집안이라고 하셨죠? 제가 거지 집안에서 왔어도 어머니 모시고 명절 음식 대소사 다 챙기잖아요. 그럼 이건 뭔데요? 받는 만큼 주는 거라면 저도 이제 그만할게요. 너 지금 고작 10만 원 가지고 시기 질투를 해? 어디지 손 아래 사람을 질투를 해? 질투가 아니라요.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지금 제가 못나 보인다고 함부로 하대하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세상 살다 보면 언제든 위치는 바뀌는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죠. 네가 감히... 첫째가 틀린 말 한 거 하나 없구만. 사람이 제일 나쁜 게 차별이야, 차별. 시어머니는 말을 못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어요. 시동생 일식당 개업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죠. 형님, 큰일 났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가 부도 났어요. 거래처에서 사기 당했대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부도요? 일식당 투자금도 못 드리게 됐어요.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저 어쩌죠? 그날 저녁 시댁이 발칵 뒤집혔어요. 시동생이 레스토랑도 그만뒀는데 일식당도 못 차리게 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개졌죠. 뭐? 부도가 났다고? 아니 그럼 준성이는 어떻게 해? 일도 그만뒀는데. 엄마, 나 백수 됐어. 아이씨, 나 다시 일자리 알아봐야 해.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동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얘 둘째야, 너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도와라. 네 형님은 회사 다니니까 바쁘고 넌 집에서 놀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용돈 50만 원은 절대 끊기게 하지 말고 가져와. 친정에서 못 받으면 네가 알바라도 뛰어야지. 이렇게 굶을 거니? 동서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우리 공주 소리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동서가 안쓰러웠죠.
며칠 뒤 동서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퉁퉁 붓고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 저 죽고 싶어요. 남편이 백수된 거 제 탓이래요. 어제는 술 먹고 와서 접시까지 던졌어요. 뭐라고? 접시를 던져? 친정 망하니까 아주 개무시해요. 시어머니는 네 친정아빠가 사기꾼이라 우리 준성이 인생 망쳤다고. 제가 동서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당했던 서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동서 차례가 된 거였죠. 다음날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가보니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죠. 둘째야, 커피나 타와. 첫째 너는 과일 깎고. 빨리빨리 움직여. 네,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아이고, 돈 있을 때는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니. 준성아, 넌 어떻게 골라도? 아휴, 말을 말자. 엄마, 나도 속았지. 장인이 부도 위기였는데 아주 감쪽같이 속였다니까. 그건 거래처에서 속인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동서가 차를 들고 오다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려서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졌죠.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멀쩡한 남편 백수 만들더니 넌 그것도 제대로 못 들고 와? 아주 정신까지 나갔구나.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동서가 뭘 잘못했어요? 사돈집 부도가 동서 잘못이에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석 달 전에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동서 친정 덕에 우리 준성이 성공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기꾼이라고요? 그럼 그때는 왜 선물 받고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둘이서 쌍으로. 그리고 서방님, 동서한테 손대지 마세요. 화난다고 물건 집어던지는 거, 그것도 폭력이고 범죄예요. 한 번 더 그러시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이후로 동서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처지가 되니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시댁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친정아버지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편지였죠.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정말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는 만나자고 하지 않으마. 한 끼 식사만 같이 하자. 저는 고민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댁일로 지쳐있던 저를 위로해 주었죠. 한번 만나봐.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으면. 모르겠어. 마지막이라고 하시잖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식사만 함께 하고 와. 약속 장소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죠. 서연아, 이거 왔구나. 고맙다. 와주지 않을까봐 나 걱정했어.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까 온 거예요. 그래, 마지막이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안 찾을게. 음식이 나왔어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었죠. 네 엄마가 잘하던 음식이야. 된장찌개 끓이는 솜씨가 일품이었는데. 엄마 얘기는 하지 마.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당신한테서 엄마 이름 듣기 싫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최서방은 잘해주니? 네, 세상 어떤 남자를 만나도 당신보다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 맞다.
서연아, 내가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잘 안다. 네 엄마를 죽게 한 죄인이라는 거. 알면서 왜 계속 찾아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나 지금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하면 나 이제 그만 괴롭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마지막으로 너라도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는 말, 그때 제가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쌓인 원망이었습니다. 식당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없었죠. 뭘 보고 싶어? 뭐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대체 무슨 염치로? 당신이 때려서 엄마가 매일 울었어. 당신이 도박해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았어. 나 그 더러운 여인 속에서 남자들 여자들 신음소리 들으면서 살았어. 그때 내 나이 고작 10살이었어. 그래도 참았어. 엄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도 떠났어. 당신 때문에 엄마가 죽었고. 그런데 내가 뭘 얼마나 잘 살겠어?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나 그냥 참는 거야. 버티는 거야. 버티면서 그냥 사는 거야. 죽어라 버티는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잖아. 어?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미안하다. 미안해. 그 말도 이제 지겨워. 그만해. 미안하면 나 좀 찾지 마. 나도 좀 잊고 살자. 나도 좀 살자. 나 충분히 힘들어. 시댁에서 부모 없다고 무시당할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과하지 마.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 아빠는 그냥 나한테 미움만 받아. 그냥 미움만 받으라고.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늙고 주름진 얼굴에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터졌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울기 싫었죠. 식당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만남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작은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췌장암 말기였다고 했어요. 진단받은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치료를 거부했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알았다고 했죠.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빈소는 썰렁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곤 작은아버지와 먼 친척 몇 명뿐이었어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젊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와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까 생각했죠. 작은아버지가 유서를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짧은 글씨들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죠. 서연아, 행복하게 살아라. 어디서도 당당하게. 이제는 다 잊고 살아가라. 아버지는 제게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17억 상당의 부동산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작은아버지가 설명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20년 넘게 공사장 막노동을 했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푼푼히 모았다고, 그걸로 재개발 건물들을 사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날부터 술도 도박도 끊었다고 했죠. 매일 엄마 납골당에 갔다고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울었다고, 용서를 빌고 또 빌었다고 했죠. 제 눈에 그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빈소를 지켰어요. 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죠. 미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증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었죠. 엄마를 때렸던 손으로 벽돌을 날랐을 아버지,
도박으로 탕진했던 그 손으로 돈을 모았을 아버지. 죄책감에 시달리며 혼자 죽어갔을 아버지. 제겐 아버지가 남긴 17억이 무거웠어요. 아버지의 깊은 후회가 업처럼 담긴 돈이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었던 마음이 담긴 돈이었죠. 그래서 그 돈이 더 무거웠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어요. 조문객도 뜸해진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빈소를 나섰죠.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었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발이 멈췄어요. 엄마, 진짜 형수가 17억 받는다며? 이야, 부자 아빠를 숨기고 있었네, 형수가. 그 돈이면 일식당도 차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형수한테 좀 부탁해보면 안 될까? 안 될 게 뭐 있어? 가족끼리인데 뭐. 돈도 많으니까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지. 내가 잘 얘기해볼게. 이 형수가 들어줄까? 형수도 우리한테 서운한 게 많잖아. 지가 서운할 게 뭐 있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말은 들어야지. 그리고 준호한테도 얘기해야지. 지 남편이 설득하면 더 쉬울 거다. 그들의 대화가 계속되었어요. 얼마를 빌릴지 어떻게 설득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시신이 바로 옆 빈소에 있는데 말이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벌써 나누려고 하다니요. 그 돈은 무서운 돈입니다. 죄의 무게이고 한의 무게이며 속죄의 무게였어요. 그들은 알 수 없었겠죠.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사구제를 마친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첫째야, 앉아봐라.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너도 알겠지만 준성이가 지금 백수야. 그러니까 5억만 빌려줘라. 얘 일식당 차리게. 이렇게 백수로 살게 할 수는 없잖니. 어머니, 그 돈은 손댈 수 없는 돈이에요. 제 친정. 하여간 그건 어려워요. 기부할 생각이에요. 뭐, 기부? 너 지금 17억을 그냥 버린다고? 그럼 차라리 나한테 줘라. 시어머니한테 주는 게 기부보다 낫지.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못 드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먹을 쥐고 테이블을 쳤습니다. 시동생도 옆에서 거들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첫째 너 잘 생각해라.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너 천의 고아신세잖아.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1억이냐? 형수, 제발 좀 도와줘. 제가 가게 차리면 공동사장 이름 줄게요. 영업이익도 나누고요. 네? 안 돼요. 그 돈은 제가 쓸 수도 드릴 수도 없는 돈이에요. 시동생이 계속 졸랐어요. 4억이라도 3억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죠.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면서 독한 말을 던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죠. 좋아, 네 마음대로 해. 근데 기억해. 네 남편도 내 아들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시어머니가 다녀간 일주일 후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서연아, 그 돈 얘기 좀 해도 될까?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 돈으로 가게 다시 차리면 어떨까? 여보, 엄마랑 준성이가 한 얘기 알아. 근데 나는 다르잖아. 이건 우리 가족 위한 거잖아. 아버님도 원하시는 일 아니까? 남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서름이 보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마음 알아. 하지만 그 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너도 평생 그 돈 안 쓸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와의 악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줄 거라 믿었는데 말이죠. 그 돈은 아버지가 엄마한테 속죄하려고 모은 거야. 그래서 내가 쓰기가 어려워. 정말 미안해. 나도 더 고민해 볼게.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알았어. 네 마음이 그렇다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생은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너 정말 끝까지 그럴 거야?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데 인정머리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형수, 1억만 빌려줘. 정말 열심히 갚을게. 응? 제발. 거절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돈만큼은 건드리는 게 어려웠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서먹해졌어요. 말은 안 했지만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미안할 뿐이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내가 부자면 뭐해.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주말 저녁 식사에 오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다고 했죠. 거실에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동서와 서방님, 남편이 웬일인지 부엌에서 음식을 했죠. 저도 도왔어요. 마지막으로 제 앞에 뜨거운 국을 놓았죠. 숟가락으로 국을 떠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동서가 팔을 뻗다가 그릇을 쳤습니다. 뜨거운 국이 제 허벅지에 쏟아졌어요. 아, 뜨거! 어머, 형님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동서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동생도 화를 냈죠. 야, 이 칠칠 맞은 거사. 아이고, 이 아까운 국을 다 흘렸어? 비싼 건데. 너 정신이 어디 갔어? 형수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동생이 동서의 머리통을 때렸어요. 퍽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화가 났죠. 서방님, 왜 때려요? 동서가 일부러 그랬어요? 실수한 거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 때려요? 동서한테 사과하세요. 전 형수가 화상 입어서. 서방님, 그래도 때리면 안 되죠. 허벅지가 따가웠어요. 1도 화상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죠. 같이 가자. 내가 운전할게. 괜찮아. 혼자 갔다 올게. 식사하고 있어. 응급실로 향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당황한 것 같으면서도 묘한 표정이었죠. 설마 일부러?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서름이 떠올랐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다행히 심하지는 않았죠. 밖으로 나오니 응급실 앞에 동서가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죠.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해서.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많이 안 다쳤대. 동서의 전화가 울렸어요. 시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받지 않았죠. 형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차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차에 타자마자 동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손을 떨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죠.
형님, 오늘 그 국이요. 복국. 거기에 복어 간이 들어있었어요. 뭐라고? 복어 간? 그건, 네, 맞아요. 복어 간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엎은 거예요. 형님 살리려고. 형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복어 간이라니요. 복어 간에는 복어 독이 들어있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인가요? 동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엄지손톱만한 작은 녹음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었죠. 형님, 먼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집이 망하고 저 사실 유산했어요. 남편이 저 때려서 아이를 잃었어요. 서방님이? 유산을? 네. 그런데 제가 바보같이 증거를 못 만들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후로 녹음기를 항상 들고 다녔어요. 또 맞으면 증거 남기려고요. 동서가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시동생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날 남편하고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얼마나 마시는지 진짜 집안에 술 냄새가 가득했거든요. 저는 짜증나서 방에 있었고요. 혹시나 이혼에 유리한 제 얘기가 나올까봐 거실에 녹음기를 숨겨뒀는데 녹음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또렷했죠. 시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 17억 진짜 더럽게 안 내놓네. 아주 별짓을 다 해도 안 준다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뭐 그 돈을 쌓아두고 살 거야? 답답하다.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제 나도 짜증나. 이어지는 대화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보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에 시동생이 맞장구를 쳤죠. 자신이 일식 요리사 출신이고 보거 조리 기능장이니 보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어지는 내용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형, 보거 독이면 확실해. 내가 보거 자격증도 있잖아. 실수로 독 제거 안 된 거 먹였다고 하면 그만이라니까? 정말 괜찮겠어? 그러다가 들키면 어떡해? 형, 내가 판례 다 찾아봤어. 보거 요리 실수로 사람 죽으면 대부분 집행유예야. 그냥 실수였다고 하면 끝이라니까? 간단해. 그깟 집행유예 2년? 17년에 2년이면 연봉이 8억이 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술에 취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소리였죠. 17억이면 나눠도 충분하네. 네가 위험 감소하니까 10억 가져. 난 7억만 있으면 돼. 세금 떼면 좀 줄어들 거야. 그래도 충분해.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구나.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목숨을 담보로 나눈 돈 얘기에 웃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죠. 근데 형수가 보거 좋아하나? 몰라. 근데 맛있다고 하면 먹겠지. 의심도 안 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자신을 믿는다는 걸 이용하려고 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가 녹음기 재생을 멈췄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처음에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술 마시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설마 아주버님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취하면 별말 다 하는 법이니까요. 근데 오늘 보거국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주방에 들어오지도 않던 남편이 갑자기 보거국 해준다고 하질 않나. 아주버님이 주방을 계속 드나들지를 않나. 딱 느낌이 왔죠. 왜 나를 구해준 거야? 형님은 언제나 절 도와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 편들어 주셨고,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 죽는 건 막아야죠.
동서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복사해둔 거였습니다. 증거로 쓰라고 건네주었죠. 형님,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살인 미수예요. 증거도 있으니까 처벌 받을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작 그 알량한 17억이 그렇게 탐이 났던 걸까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집에 가면 위험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아니야.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시댁에 가자. 다은이도 데리고 와야 하고. 다은이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동서와 저는 태어난 척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증거가 될 보고국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치워버렸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죠. 그런데 시댁 아파트 앞이 소란스러웠어요.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될 것에 시어머니가 실려 나오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당황한 얼굴로 서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급하게 설명하셨죠. 네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못 쉬더라.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왜 이런지 모르겠네. 남편과 시동생이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같이 가자고 손짓했죠. 여보, 다은이 데리고 금방 따라갈게. 동서랑 차 가지고 갈게. 그래, 알았어. 빨리 와. 구급차가 떠났어요. 시아버지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동서와 함께 아파트로 올라갔죠. 부엌에 들어가니 식탁이 그대로였어요. 제자리에 놓인 북엇국 그릇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자리에 그릇도 비어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증거로 챙겼어요. 동서와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죠. 보거독 중독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상태가 위중하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완벽하게 손질했는데 실수할 리가 없다고요. 시동생이 눈물을 흘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없는 눈치였죠.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늙은 얼굴이 더 늙어 보였죠.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차트를 보며 의아했습니다. 우리를 둘러보며 물었죠. 이상한 게 다른 분들은 멀쩡하시네요. 다들 같은 음식 드신 거 아니신가요? 네, 다 같이 먹었는데 보거국을 드신 분이 어머니뿐인가요? 다른 분들도 같이 드셨으면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시동생이 당황했어요.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의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를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답하셨죠. 네가 나간 뒤에 네 시어머니가 네 그릇을 보더니 아깝다고 하더라고. 비싼 거라고. 제 그릇을요? 그래, 내가 상에 흘린 거니 그냥 버리랬는데 비싼 보거국인데 버리기 아깝다면서 자기 그릇에 남은 거 다 가져가 먹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렇게. 동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동서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죽이려던 독을 시어머니가 잘못 드신 거였죠.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남편도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병실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병원을 나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동서가 준 녹음 파일과 USB를 제출했습니다. 살인 미수 사건으로 접수되었죠. 경찰이 병원으로 출동했어요.
남편과 시동생을 연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서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진술했습니다. 제가 챙겨둔 국그릇 2개를 제출했어요. 제 자리와 시어머니 자리의 그릇이었습니다. 보거 손질 흔적도 증거가 되었죠. 검사는 명백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했어요. 보거 전문가가 독재거를 실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17억 분배 계획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시동생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법정에 나타났어요. 두 아들을 보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아들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시어머니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언어 장애와 마비 증상이 남았죠.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시동생은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이었죠.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되었어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함께한 남편이 범죄자가 된 거였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유책 배우자였기에 쉽게 진행됐습니다. 위자료도 받아냈죠. 동서도 이혼 소송을 했어요. 가정폭력 증거까지 있어서 승소했습니다.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두 아들이 감옥에 가고 시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다은이에게는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싶었죠. 17억은 그대로 있었어요. 아버지의 속죄금이자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네요.